자, 그럼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자의 소득을 일부 덜어내서 빈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데, 자, 그것의 현실적인 실시 수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세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득 재분배 수단이죠. 자, 부자에게 조세를 부과해서 그렇게 징수한 조세 수입을 빈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조세 제도이고요. 자, 이 안에는 누진세, 부외소득세, 근로장려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 누진세는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부외소득세하고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부외소득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부외소득세도 앞에서 선형 누진세를 공부하면서 이미 그 개념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한 선형 누진세와 부외소득세는 우리 그 일정 소득 수준 있죠. 면세점, 그 면세점 이하 구간에서 보조금을 실제로 지급하느냐 지급하지 않느냐의 차이점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소득, 즉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음해세율을 적용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개념 정의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앞으로 음해세율, 양해세율 이것을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우리가 세율이 양해세율이다 라는 것이 있고, 자, 우리 그리고 음해세율이다 라고 한 것이 있는데 단순합니다. 자, 우리 양해세율은요,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돈을 뺏어가는 것을, 돈을 징수해가는 것을 양해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음해세율은요, 반대로 정부가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음해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세금을 징수할 때는 그때 적용되는 세율은 양해세율인 거고, 자, 보조금을 지급해줄 때는, 돈을 줄 때에는 음해세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자, 우리 부외소득세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음해세율이 적용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제도는요, 소득세제하고 공공부조를 결합한 형태이죠. 자, 우리가 이것은 일종의 선형 누진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외소득세는 선형 누진세제예요. 선형 누진세이지만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부조를 결합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형 누진세를 실시하면서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세제와 공공부조의 결합한 형태인데, 자, 공공부조는요, 사회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부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공부조는 십시일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이 중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형편이 어렵다고 합시다. 형편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거두어들인 조세 수입이 있겠죠. 이것으로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공공부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공공부조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면세점을 넘어서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한 조세 수입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부조가 결합된 형태이다. 프리드만, 토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었지만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프 보시면요, 선형 누진세에서 공부했던 그래프와 동일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차이점은 뭐라고 했죠? 우리 면세점, 요 Y0의 면세점 이하 구간에서 소득이 Y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만큼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라고 했어요. 자, 소득이 전혀 없을 때는 A1만큼의 정액 보조금이 지급되고요. 자, 소득이 약간 증가하면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의 크기도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크기도 점차 감소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크기도 점차 작아진다. 그러다가 면세점에 이르게 되면 면세점 이후부터는 이제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누진세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 원점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선형 누진세라 하고,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이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계세율이라고 하는데,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즉 한계세율도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선형 누진세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래서 지급되는 보조금의 총액은 요 y0 이하에 있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 지급되는 보조금 총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그래프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하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의 소득세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개인의 노동 공급자의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요점에서 자신의 효용 극대화 달성하고 있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현재 어떻게 효용 극대화하고 있냐면, 자,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문제입니다.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면 이 사람의 노동시간은 A 시간입니까? B 시간입니까? 이 사람의 노동시간은 B 시간입니다. 자, 이쪽 축이 노동시간이 아니라 여가시간이라는 거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그래프는 오히려 원점을 여기에 원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원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자, 원점이 여기고요. 자, 근로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근로시간은 요 B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러한 이만큼 일을 하고 그때 소득은 이만큼의 소득을 얻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일을 할 때 이 개인의 노동 공급자는 자신의 효용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부의 소득세제가 적용된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요 상태에서는, 요점에서는 일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죠? 0원이죠. 자, 우리 소득이 0원일 때는 A1의 정액 보조금이 지급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일단 기본적으로 A1의 보조금을 받고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A1의 보조금을 받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예산선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A1만큼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선형 누진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예산선이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요 점이 있는데 요 점은요, 기존의 예산선과 새로운 예산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자, 우리 부의 소득세제가 적용되면 면세점의 소득, 즉 Y0의 소득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우리 그러면요, 바로 요 점의 수평 이렇게 점선을 그으면 여기를 소득이 Y0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자, 우리 이제 A1의 보조금부터 시작을 해서 일을 점점 하면서 소득이 올라가게 되겠죠. 소득이 올라갈 때 이제 소득이 Y0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보조금을 받죠. 보조금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득이 Y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여기 점선 구간에서 이제 세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점선 그었을 때 이쪽 구간은요, 세금을 내는 구간이고 이쪽 구간은 보조금을 받는 구간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부의 소득세제가 시행되게 되면은 일단 소득이 전혀 없었을 때 A1의 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시작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선형 누진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자, 우리 요 구간은 보조금을 받는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지급되는 보조금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의 예산선만큼의 기울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완만한 기울기, 더 느린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급되는 보조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랬을 때 교과서 보시면요, 2번 볼게요. 부의 소득세가 실시되면 예산선이 AB에서 CDB로 바뀌게 된다. 자, 원래 AB에서 CDB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렇게 F점으로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예산선이 더 바깥쪽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에서 접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종전보다 이 노동 공급자의 효용은 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우리 원래 이쪽 구간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받지 않다가 이제는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않다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 노동 공급자의 효용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3번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방향이 같아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계층의 노동 공급은 반드시 감소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는 지금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의 노동 공급의 증감이 궁금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부의소득세제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부의소득세제는 뭐라고 했냐면 선형 누진세 플러스 보조금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부의소득세제인데, 우리가 선형 누진세를 부과하면 노동 공급은 어떻게 영향받는가에 대해서는 저 앞부분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공부한 내용이에요. 선형 누진세를 부과하면 노동 공급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 13장이었나요?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서 이미 공부를 한 내용이야. 그러면 지금 이 챕터에서는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 거냐면 보조금의 지급이 요 면세점 이하인 사람들, 여기 이렇게 면세점 이하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부의소득세제 하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보조금의 지급이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분석 대상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는 이미 제1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서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에서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의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우리가 이제 분석할 건데 역시 여기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의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자,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지금 우리요, 대체 효과는요, 자, 여기 이쪽 구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자, 대체 효과는요, 임금률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임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요, 원래의 예산선의 기울기가 있고, 그리고 부의소득세제가 적용되어서 바뀐 새로운 예산선이 있는데, 자, 우리 이 새로운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에 딱 봐도 하얀색 원래의 예산선의 기울기가 급합니까? 아니면 바뀐 요 파란색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급합니까? 당연히 하얀색 기울기가 더 급경사죠. 자, 우리 그래서 원래 이랬던 임금률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임금률은 상승했습니까? 하락했습니까? 하락했죠. 임금률은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한 거죠? 자, 우리 부의소득세제도 어디까지나 선형 누진세라고 했죠. 따라서 자, 선형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임금률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금이 없었을 때의 임금률에서 세금을 부과받은 후에 세후 임금률이 되기 때문에 임금률은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요 내용은 제13장 공부할 때도 이미 했던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건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원래 이랬던 임금률이 1 빼기 t의 임금률로 이렇게 임금률이 바뀌는 거죠. 자, 원래의 임금률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자, 바뀐 임금률 얘를 2번이라고 하면은 1번이 2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률이 하락해요. 자, 그러면요, 임금률이 하락합니다. 임금률 하락. 자, 그러면 여가의 기회비용은요, 역시 하락해요. 여가의 가치 또는 여가의 기회비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여가가 싸지는 거죠. 여가가 싸지면 여가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노동 공급은 당연히 감소하게 돼요. 따라서 대체 효과에 의하면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대체 효과는요, 이 구간에서나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나 선형 누진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나 이쪽 구간 사람이나 이쪽 구간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금률이 이랬다가 임금률이 이렇게 바뀐 건 똑같거든요. 이쪽 구간이나 임금률이 이랬던 임금률이 이렇게 더 완만해지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제13장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다고요. 그러면 제13장과 지금 이 보조금 지급 시 지금 13장의 앞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쪽 내용이 대체 어떤 차이점이냐? 아까 우리 여기서는요, 보조금 지급이 없었죠. 근데 지금 여기는요, 보조금 지급이 있죠.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앞에 13장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았잖아요. 그냥 세금만 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수령받은 그 효과를 고려해야 돼요. 자, 그 보시면요. 소득 효과는요. 보조금을 받죠. 그러면 실질 소득은 증가합니다. 실질 소득은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가를 정상제라고 가정한다면 자,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여가에 대한 소비는요, 증가해요. 여가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다 방향이 일치해요. 둘 다 모두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 우리 여기 부의소득세제 하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그룹은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반드시 감소한다. 노동 공급이 반드시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동 공급은 반드시 감소한다. 자, 이 말은요. 자,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이 사람들은 보조금 지급 전보다 일이 하고 싶다, 일이 하기 싫어진다, 일이 하기 싫어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의소득세제는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내용이 405페이지 맨 아래 단점의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받는 계층의 근로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일치해서 노동 공급이 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자,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면은 반드시 이 사람들은 일을 더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 내용이 단점 1번이고요. 자, 위에 보시면요. 장점이 있는데 자, 조세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송해요. 장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우리 요 구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요 구간. 자, 지금 우리 요 내용은 요 구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자, 우리 요 구간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새로운 내용 아니고 13장 때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으려고요. 자, 요렇게 했죠. 자, 근데 방금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요. 대체 효과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대체 효과는 공통이에요. 얘는 공통입니다. 자, 이 대체 효과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요쪽 구간에서는 세금을 내는 사람. 자, 여기는 세금이라고 쓸게요. 세금, 임팩트 있게. 자, 이쪽은요, 보조금이라고 쓸게요. 보조금. 자,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자, 여기는 세금 내는 사람, 여기는요, 보조금 받는 사람 구분할 건데, 자, 우리는 요거는 앞에서 공부했고, 요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요건 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대체 효과는 세금 내는 사람이나 보조금 받는 사람이나 대체 효과는 똑같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저 세금 내는 사람들의 저의 소득 효과만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건 똑같고, 대체 효과는 똑같고, 우리는 소득 효과만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임금률이 하락하게 되면 이 노동 공급자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돼요. 임금률이 하락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역시 여가를 정상제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자, 소득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여가의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여기 세금 내는 사람들에 의하면요. 요 효과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데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의 증감은 알 수 없다가 우리 앞에서의 결론이었어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제13장에서 이미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 아닌데 여러분들 지금 세금 내는 사람들과 보조금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대체 효과는 똑같고 소득 효과만 달라지는데 왜 소득 효과만 달라진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충 설명 박스 나와 있죠. 자, 점선 구간에서의 노동 공급 나와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의 노동 공급 증가도 역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다만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여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소득 효과가 작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서 얘와 얘를 고려하면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노동 공급의 증가비 결정될 건데, 자, 우리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대체 효과의 크기가 소득 효과의 크기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얘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자, 일단 이론적으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에 장점 볼게요. 조세제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소득 요건만 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단순하다인데, 여러분 이 부의 소득 세제는요, 나라의 모든 복지 제도를 그냥 그러니까 소득의 크기로만 딱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난임 부부가 있다 하면은 그 난임 부부를 위한 특별한 의료적 혜택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느린 학습자가 있으면 그 느린 학습자를 위한 뭐 특수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막 그러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의 소득세는요, 복지제도를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게 하는 거야. 자, 네가 소득이 Y0보다 부족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줄게. 만약에 네가 소득이 Y0보다 높으면 넌 그러면 세금을 내면 돼. 그래서 소득이 Y0보다 낮으면 보조금 받으면 되고, Y0보다 높으면 넌 세금 내면 돼. 복지제도를 그냥 이거 하나로 딱 단순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매우 단순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단점 보시면요, 특수계층의 개별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힘들다라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난임 부부 치료라든가 어떤 느린 학습자에 대한 뭐 특수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 그냥 돈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런 건 니네가 알아서 해. 그냥 정부는 돈으로만 해결해 줄게. 만약에 네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거고, 돈이 넘치면 조세로 내가 징수해 갈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줄 테니까 이걸로 그냥 해결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자, 학교에서 급식을 뭐 운영하는데, 자, 식사를 이제 제공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자,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밥 먹을 돈을 줄게. 밥 먹을 돈을 줄 테니까 니네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아이가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해.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가 식사를 제공한다면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특수 식단을 준비해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식비를 줄 테니까 네 입맛에 맞는 거 사 먹어. 네가 우유 성분이 안 들어간 거 사 먹어. 이런 식이야. 그냥 부의 소득세제는 그냥 딱 소득 한 가지만 봐서, 소득이 부족하면 돈을 줄게, 소득이 많으면 조세를 징수할게. 그래서 그냥 돈으로 해결해버리는 단순한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가장 우월하다. 우리가 국민들한테 뭔가 보조를 해줄 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좀 이따 공부할 건데, 현금 보조가 있고, 현물 보조가 있고, 가격 보조가 있어요. 현금 보조는 말 그대로 그냥 현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쌀을 도와줄 때 10만 원어치 쌀을 사 먹게 하기 위해서 그냥 돈 10만 원을 주는 게 현금 보조예요. 자, 현물 보조는요, 10만 원어치 쌀을 그냥 주는 게, 쌀을 주는 게 현물 보조야. 가격 보조는요, 네가 쌀 사 먹을 때 30% 할인을 해줄게. 바로 이게 가격 보조인데, 세 가지 형태의 보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현금 보조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금을 주었을 때 받은 사람이 제일 좋아한다 이 얘기예요. 자, 어머니 아버지한테 선물해 드릴 때 옷 사 입으시라고 10만 원 드리는 거하고 10만 원짜리 옷을 사드리는 거하고, 부모님은 언제 더 좋아한다? 현금을 더 좋아한다 이 얘기예요. 경제학적으로는. 자, 단점 볼게요. 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왜 발생하냐면 말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세 번째, 특수계층의 개별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힘들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그냥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 돈 갖고 네가 알아서 네 욕구를 해결해 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의 소득세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근로소득 보전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EITC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첫 번째 개념정이 나와 있는데 이 1번 문장 읽어봐서는 무슨 뜻인지 절대 알 수가 없고요. 자, 이하 내용 알아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도는요, 공공부조가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부의 소득세제 살펴봤는데, 자, 그 제도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서 소득이 빵원이면 너 소득이 빵원이네 라고 하면서 바로 A1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죠. 자, 바로 이렇게 보조금을 무작정 지급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서 노동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자, 그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기는 주는데 그냥 주는
주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일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 주지 않겠다. 그래야지만 보조금 받기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부의 소득 세제는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빵원이면 보조금 A1을 일단 주고 시작하잖아요. 그거 안 돼. 너 일 안 하면 보조금 안 줄 거야. 아시겠죠? 그게 1번 원칙이고, 자, 2번 원칙은요. 네가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할수록 보조금 더 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바로 EITC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EITC는 보조금을 주기는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현재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그래프의 수평축이 뭐냐면 근로소득입니다. 자, 근로소득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자, EITC 지원액은 보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금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보조금의 액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우리 어떤 사람의 근로소득을요, 제가 하나의 간단한 예시를 준비해 왔는데 여기 A를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의 소득이 연봉이 1,000만 원인 수준이 있을 것이고, 자,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얘가 2,500만 원 수준이라고 할게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프가 그렇게 뭐 길이가 1000대 500으로 그려진 건 아닌데 제가 넣은 숫자대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우리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근로소득이 처음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빵원이겠죠? 자, 처음에 일을 하지 않으면 빵원이니까 빵원에서 시작을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수록 점차 근로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연봉이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일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일을 더 열심히 하면은 연봉이 연수입이 2,000만 원이 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서 일을 더 열심히 하면 2,500까지 연수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정부가 이러한 노동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총액, 보조금의 한도액은 2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가장 높은 요 점의 위치가 20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요. 국가가 어떤 노동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총액은 얼마가 최대치다? 200만 원이 최대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근로소득은 빵원이겠죠? 자, 그러면 지급되는 보조금은요. 역시 빵원이에요. 첫 번째 원칙 기억하세요. 너 일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 주지 않을 거야. 바로 이 부분이 앞에서 공부한 부의 소득 세제와 가장 극명하게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부의 소득 세제는 소득이 0원이면 A1에 보조금을 줬지만 얘는 그렇지 않아요. 너 일하지 않으면 보조금 없어. 자, 근데 네가 일을 한다면 보조금을 주겠어.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은 뭐 한다고요? 보조금 준다고요. 보조금 줄 건데 네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줄 거야 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네가 일을 열심히 할수록 일을 더 많이 해서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가 너한테 지급하는 보조금도 점차 증가할 거야. 그러다가 너의 근로소득이 1,000만 원에 이르게 되면 난 그때 너에게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어.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이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이 1,000만 원이고 이렇게 벌었을 때 국가가 이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200만 원이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 일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의 총 소득은요. 1,000만 원입니까? 1,200입니까? 1,200이 돼요. 그죠? 자신이 순수하게 번 돈 1,000만 원에다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돈 200만 원을 합쳐서 이제 이 사람의 총소득은 1,200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국가가 어떻게 보조금을 주기로 설계했냐면 자, 두 번째 원칙 기억하세요. 네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줄 거야.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일을 중간인 여기 한 500만 원어치 한 500만 원어치만 벌도록 일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국가는 이 사람한테 보조금을 얼마나 주죠? 100만 원밖에 주지 않아요. 그때는 이렇게 해서 100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너 일 고작 500만 원어치 했네? 그러면 보조금 100만 원만 줄 거야?
아니에요. 그럼 저 일을 더 열심히 할게요 해서 일을 이제 더 합니다. 일을 더해서 이제는 저 1,000만 원 벌어요. 그래 잘했네, 착하네, 성실하네 하면서 그럼 보조금 200만 원 줄 거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가 일을 500만 원어치만 하면 나 보조금 100만 원만 줄 거고 네가 일을 1,000만 원어치 하면 나 보조금 200만 원 줄 거야.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원칙 뭐였죠? 네가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보조금 더 많이 줄 거야. 요거 기억하시겠죠? 자, 우리 이러한 구간을 점증 구간이라고 해요. 점증 구간. 자, 점증 구간은요. 두 번째 원칙대로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설정한 보조금액은 한도액이 있다는 거죠. 어떤 노동 공급자에게 2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못해요.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액, 최대치가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자, 이 사람이 이제 근로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근로소득이 이제는 1,300만 원이 됐다고 할게요. 자, 너 종전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네? 그러면 내가 이제 보조금 230만 원 줄게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200만 원으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근로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200만 원으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200만 원만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근로소득이 1,300이라면 1,300 플러스 200만 원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소득은 200만 원이 더 증가한 1,50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1,700만 원어치 일을 한다. 1,700만 원. 그럼 이제 그때의 이 사람의 소득은 1,700 플러스 보조금 200이니까 이제 이 사람은 1,900만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일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요, 2,200만 원의 총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조금은 2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일을 더 한다고 해서 여기 제2 구간에서는 평탄 구간에서는 일을 더 한다고 해서 보조금이 증가한다? 아니요, 증가하지 않아. 아시겠죠? 보조금은 200만 원으로 픽스에 이제 최대치에 와 있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근로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2천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너도 이제 좀 빈곤한 상태는 벗어났네. 너도 이제는 근로소득이 꽤 높네 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슬슬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슬슬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겠어 하는 구간이 와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너무 일을 안 하고 너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좀 일을 시키고 좀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점점 더 많이 주거나 보조금을 최대치로 줬던 건데 이제 이 사람이 일을 꽤 많이 해서 소득이 꽤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 슬슬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약해진단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액수도 줄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제 네가 소득이 이제 2천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점차 보조금을 줄일 거고 네가 소득이 2,500이 되면 이제부터는 네가 2,500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너한테 지급되는 보조금은 이제 없어 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EITC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EITC는요,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3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해요. 첫 번째, 점증 구간은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줍니다. 자, 두 번째, 평탄 구간은요, 일을 더 많이 해도 지급되는 보조금은 더 증가하지는 않아요. 다만, 최대치의 보조금이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자, 세 번째, 점감 구간은요, 일을 더 많이 하면 오히려 보조금이 감소해요. 오히려 보조금이 감소하는 구간이 바로 점감 구간, 점점 감소하는 구간, 점점 보조금이 감소하는 구간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EITC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요, 그 밑에 보니까 한계세율이라고 있고 한계세율이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우리 여기서 한계세율의 의미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한계세율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계세율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조세를 징수해 간다는 의미라고 했고 한계세율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다. 그러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맨 첫 번째 한계세율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시간당 임금률을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시간당 임금률을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한계세율은요, 마이너스 20%인데 왜 마이너스 20%인지를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의 소득이 1,000만 원 증가할 때 보조금은 얼마나 증가하죠? 2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소득이 1,000만 원 증가할 때 보조금은 200만 원이 증가하게 돼요. 자, 우리 원래 한계 세율이라고 한 게 있잖아요. 한계 세율. 한계 세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어떤 사람의 소득 증가분 분의 어떤 사람의 조세액의 증가분이 바로 한계 세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득이 1원 증가했더니 세금이 0.3원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한계 세율은 플러스 0.3, 30%가 되는 겁니다. 원리 이해하시죠? 자,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의 소득이 1,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자, 소득이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득이 빵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소득이 1,000만 원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세금이 증가한 게 아니라 뭐가 증가했죠? 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마이너스 세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 그래서 보조금이 얼마죠? 200만 원. 근데 보조금이니까 마이너스 200만 원이라고 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약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0.2가 되고 마이너스 20%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구간의 한계 세율은 마이너스 20%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1,000만 원 증가할 때 보조금은 마이너스 세금인데 마이너스 세금이 200만 원어치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이 1,000만 원 증가할 때 보조금이, 그러니까 세금이 마이너스 200 또는 보조금이 200. 세금으로 얘기할 거면 마이너스 200이라고 해야 되고 보조금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200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00이 분자에 오기 때문에 한계 세율은 20%가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또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의 시급이 시간당 10,000원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나라에서 마이너스 20%에 다시 죄송해요. 자, 플러스 20% 우리가 원래 익숙한 플러스 20%의 한계 세율로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시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계 세율이 플러스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얘는 이렇게 8,000원이 되겠죠? 그죠? 세금을 징수할 때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세금을 징수한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자, 마이너스 20%의 한계 세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사람의 시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00원이 되는 셈이겠죠? 얘는 뭐라고요? 얘는 보조금 지급 시. 얘는요? 얘는 세금 징수. 조세 징수 시. 차이 이해하시겠죠? 자, 플러스 20%는 이 사람의 세후 임금을 줄입니다. 그죠? 20%만큼 낮추죠. 조세를 징수하니까. 근데 지금 얘는요. 보조금을 지급해 주니까 이 사람의 시급을 높여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점증 구간은 한계 세율이 마이너스 %가 나오게 되고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의 의미고 자, 지금 제가 예시한 숫자에서 이 구간의 한계 세율은 마이너스 20%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평탄 구간인데 평탄 구간은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보조금의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소득이 변화한다고 해도 보조금은 변화가 없어. 따라서 분자가 얼마예요? 0이에요. 왜? 보조금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죠? 델타 T 또는 델타 S죠. 델타 T 또는 델타 S. S가 뭐죠? 보조금의 이니셜입니다. 보조금이 0으로 서브사이드이기 때문에 그 이니셜 S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는 T를 쓰고 보조금은 S를 쓰는데 자, 소득이 증가할 때 델타 Y는 있죠. 델타 Y는 1,000이야. 1,000에서 2,000이니까 델타 Y는 1,000인데 델타 S가 얼마 0이에요. 분자가 0이죠. 따라서 평탄 구간은 한계 세율이 0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게 뭐라고요? 자, 원래 시급 10,000원이었는데 12,000원 되는 게 바로 얘가 점증 구간인 거예요. 점증 구간은 시급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점증 구간이죠. 자, 그런데 12,000원이 유지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12,000원이 유지가 되는 구간이 있어. 바로 그게 어디죠? 바로 그게 평탄 구간이야. 평탄 구간은 이 시급 12,000원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 보시면요. 여기 점감 구간은 일을 더 할수록 보조금이 감소해요. 보조금이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가 한계세율이 플러스라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조세를 징수하는 구간은 사실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여기 점감 구간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조금이 감소하잖아요. 원래 200만 원을 줬었던 보조금이 0원으로 감소하잖아요. 보조금이 마이너스 200만 원으로 감소하잖아요. 자, 보조금이 마이너스 200으로 감소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우리 조세와 보조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자, 조세와 보조금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인 관계라고 했죠. 자, 따라서 보조금이 200만 원어치 감소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조세가 200만 원어치 증가한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의미적으로는 이 지금 보조금을 200만 원을 받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준다는 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냐면 나라가 보조금을 200만 원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조세 부담이 200만 원어치 증가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원래 이렇게 보조금 받고 있었는데 이제 보조금이 준대. 내가 일을 더 하니까 보조금이 준대. 200만 원어치 준대. 이 느낌이 마치 나라가 나한테서 200만 원어치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똑같이 느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한계세율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한계세율 공식은 델타 Y분의 델타 T인데 자, 델타 Y는 얼마예요? 2000에서 2500이니까 플러스 500이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보조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보조금은 마이너스 200이야. 보조금이 마이너스 200인데 자, 요거를 조세로 바꿔서 얘기하면 조세로는 플러스 20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플러스 20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얘는 0.4가 나와서 40%라는 한계세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이 구간은 40%의 플러스의 한계세율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걸 조금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부호만 반대일 뿐이죠. 조세와 보조금은 성격이 반대죠. 자, 조세 200은 민간으로부터 정부가 200의 세금을 가져간다는 얘기고 보조금은 반대로 200을 준다는 얘기니까 조세가 플러스 200이라면 보조금은 당연히 마이너스 200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다르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보조금이 200만 원 감소한다 이 말은 조세가 200만 원 증가한다 이 말과 유사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자리에 들어가 주면은 한계세율이 플러스로서 40%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한계세율이 플러스의 의미는 보조금이 감소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각 구간마다 한계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고 마지막 요 구간만 요걸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원래 나는 시급 12,000원으로 계속 돈 받고 있었는데 이제 나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다시 나의 시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급이 10,000원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보조금이 감소해서 자, 원래 내가 10,000원에서 12,000원 올라갔던 시급이 이렇게 여기서 계속 올라가다가 그죠? 올라가다가 12,000원 유지되다가 다시 10,000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원래 시급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이 구간을 점감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EITC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EITC는 보조금을 주긴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각각의 구간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이해하셨을 거고요. 자, 각 구간의 한계세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노동공급자의 예산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407페이지 상단에 있는 예산선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산선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하얀색 예산선은요, EITC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원래의 예산선이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EITC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한 가지 바뀌는 게 뭐죠? 바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소득이 자, 여기 1구간, 그리고 여기가 2구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구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구간, 여기부터
그래서 여기까지가 3구간이 되는데 자, 우리 여기 1, 2, 3구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1구간은요. 점증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차 지급되는 보조금도 증가합니다. 자, 점차 일을 열심히 할수록 지급되는 보조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우리 보조금을 받지 않은 예산선, 보조금을 지급받은 예산선. 자, 우리 그래서 보조금 지급받은 예산선과 보조금 지급받기 전에 예산선의 수직 높이 차이가 바로 보조금의 크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일을 더 열심히 할수록 점차 지급되는 보조금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점증 구간은 더 급한 기울기로 예산선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던 사례에 의한다면 어떤 사람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자, 점차 보조금이 증가하다가 근로소득이 1,000만 원이 되면 보조금 지급액이 최대 2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죠. 자, 이거는요. 자, 마치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었는데 요게 이렇게 해서 12,000원으로 올라가는 셈이다. 그러한 셈이다라는 것이죠. 실제 이 사람의 시급은 시간당 10,000원이지만 10,000원에다가 국가에서 시간당 2,000원씩의 보조금을 주게 되면 사실상은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자, 일을 하면 할수록 보조금이 더 증가하는데 우리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의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급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바로 이 구간을 점증 구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탄 구간에 들어갈 겁니다. 제2 구간인 평탄 구간에 들어갈 건데 자, 평탄 구간은요. 일을 더해서 근로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보조금의 크기는 200만 원으로 일정하죠. 그죠? 자, 보조금의 크기는 200만 원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조금 200만 원, 여기 보조금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이 항상 보조금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네가 일을 해서 버는 돈에 거기에 딱 200만 원씩만 더 올리면 그게 너의 총소득이야. 그쵸? 바로 이게 평탄 구간에서의 논리예요. 자, 우리 앞에서 점증 구간에서의 논리는요. 네가 일을 더하면 더할수록 보조금을 점차 더 많이 줄게. 바로 그게 점증 구간에서의 논리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로 예산선이 그려지는데 평탄 구간에서는요. 네가 일해서 버는 돈에 그냥 보조금 200만 딱 더하면 돼. 네가 1,000만 원 벌었으면 플러스 200, 1,500 벌었으면 플러스 200, 1,700 벌었으면 플러스 200, 2,000 벌었어? 그래도 플러스 200. 그냥 네가 번 소득, 네가 원래 버는 소득에 거기에 보조금 200만 원씩만 그대로 올려주면 돼. 이기 때문에 원래의 예산선이 그대로 200만 원어치 위로 올라간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당 임금률이 변하는 효과는 없고 왜 한계세율이 0이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률이 변화하는 효과는 없고 오로지 소득 효과만 존재하게 돼요. 자, 총소득이 200만 원씩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점감 구간에 들어가게 될 건데 점감 구간은요. 이제 너의 소득도 꽤 높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보조금을 줄일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슬슬 보조금을 줄일게 라고 한 것의 의미가 한계세율이 플러스의 한계세율이 적용되어서 마치 조세를 징수하는 듯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보면요. 자, 여기는 점증 구간은 한계세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점증 구간은 시급을 높여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원래 10,000원이었던 시급이 12,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급해지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한계세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더 급해지는 것이고요. 여기 점감 구간은요. 자, 이렇게 올라갔던 시급이 다시 시간당 임금 10,000원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는 거고 한계세율이 플러스인 효과가 나는 거죠. 자, 우리 여기 가운데 평탄 구간은요. 자, 우리 평탄 구간은 12,000원의 시급이 유지되는 건데 사실 이것의 내용을 세분해 보면 시간당 임금 10,000원에다가 자, 플러스 자, 2,000원의
2,000원의 보조금이 그냥 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요만큼의 보조금만 더 더해지는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평탄 구간은 한계 세율이 0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평탄 구간은 그냥 네가 일해서 번 돈에다가 그냥 200만 원씩의 보조금만 더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예산선의 변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실 요 구간이 여기 평탄 구간에 대한 내용만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면은 사실 이 평탄 구간은 시급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버는 근로소득에다가 플러스 200만 원만 하면 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점증 구간은 시급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라가는 구간이고 점감 구간은 시급이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다시 내려가는 구간이고 여기 평탄 구간에서는 네가 버는 소득에다가 그냥 보조금 200만 원만 더해주면 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간당 임금률은 원래의 시간당 임금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갖게 된다. 요거 하나만 더 보충 설명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EITC 시행이 예산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EITC를 시행하게 되면 점증 구간에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더 급해지고요. 얘는요, 똑같고요. 얘는 더 완만해집니다. 자, 이거는요, 시간당 임금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요,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고 얘는 시간당 임금은 불변이고요. 얘는 시간당 임금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자, 우리 이렇게 시간당 임금이 변화하게 되면 대체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각 구간마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노동 공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점증 구간입니다. 자, 점증 구간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울기가 더 급해져요. 이 말은요, 시간당 임금률이 높아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임금률이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이것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가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점증 구간에서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여가를 정상제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소득 효과는요. 자, 보조금이 지급되면요,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실질 소득 증가 효과가 나고요. 자, 이것은요, 정상제인 여가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서 이것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점증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얘가 더 크다면 증가할 것이고 얘가 더 크다면 감소할 것이라서 점증 구간에서 EITC 제도의 시행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불명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평탄 구간 볼게요. 자, 평탄 구간은 시간당 임금률의 변화가 없다고 했죠. 자, 왜냐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원래 것과 기울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평탄 구간은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평탄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자, 그럼 오로지 보조금 200만 원만 지급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상승하니까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얘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얘만 고려하면 되니까 평탄 구간에서는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점감 구간인데 점감 구간은요, 시간당 임금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소득 효과 역시 보조금을 받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돼서 이 둘이 일치해서 감소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분석하실 때요. 자,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구간을 각각 분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고 어렵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소득 효과는 세 가지 구간에서 모두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점증 구간이나 평탄 구간이나 점감 구간이나 모두 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건 똑같거든요.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건 똑같고 그로 인해서 노동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건 똑같고 그로 인해서 정상제인 여가 소비가 증가하는 건 똑같고 그로 인해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건 셋 다 모두 똑같단 말입니다. 자, 따라서 사실은 소득 효과는 헷갈릴 게 없어요. 자, 세 가지 구간에서 소득 효과는 모두
모두 다 노동 공급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각각의 구간마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각각의 구간마다 뭐만 다르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양상이 달라지니까 점증 구간과 평탄 구간과 점감 효과의 대체 효과만 별도로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평탄 효과는 임금률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원래 주어진 임금률에다가 보조금 200만 원만 정액으로 더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 효과가 없어서 평탄 효과는 대체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점증 구간과 점감 구간만 고려하면 되는데, 자, 이 내용만 반대가 되는 거죠. 점증 구간은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급경사가 되고 점감 구간은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완경사가 되니까 노동 공급의 증가 감소가 서로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는 결국 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인데, 자, 그것만 잘 정리해서 분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소결을 내려 볼게요. 자, 우리가 세 가지 구간에서 노동 공급의 증감 여부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었냐면 점증 구간에서는 노동 공급이 증가할지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구간, 평탄 구간과 점감 구간에서는 노동 공급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EITC 제도의 원래 시행 취지가 뭐였죠? 노동 공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 높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원래 이 제도 시행의 취지인데, 자,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일단 세 가지 구간 중에서 두 가지 구간, 평탄 구간과 점감 구간에서는 노동 공급을 반드시 감소시킨다고 하니까 이 두 구간은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하게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나마 유일하게 점증 구간에서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자, 따라서 자,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자, 우리 이 제도의 시행 취지에 무색하게 EITC 제도의 시행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뭐 또 이제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로 정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이야기예요. 자, 나라에서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취지가 뭔가 좀 더 이제 도와주고 더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취지이긴 한데, 자, 경제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보조금의 지급이 오히려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신중하게 유의하면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조금 덧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EITC 다 공부를 했고요. 자, 부의소득세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의소득세는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았죠. 소득이 한 푼도 없으면 일단 A1의 보조금 지급받았죠. 자, 그런데 EITC는 일을 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자, 부의소득세는요,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반드시 보조금이 감소했죠. 요거 기억하시죠? 자,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소득이 증가할 때 점차 보조금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EITC는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간, 불변인 구간, 감소하는 구간, 이 세 가지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EITC가 부의소득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EITC가 그래도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 유인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의소득세제는 노동 공급에 매우 부정적이다. 그냥 닥치고 보조금을 주는 거는 노동 의욕이나 노동 공급에 매우 부정적인데, 그거에 비하면 EITC는 그래도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 유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보조금 제도라고 해서 기초경제학 40페이지, 42페이지 나와 있는데 보조금 제도는 다시 교재 앞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0페이지 보시면요, 기초경제학 파트에 소비자 이론의 응용 나와 있고 첫 번째 사회보장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현금 보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X제를요 쌀이라고 할 거고요, Y제를 술이라고 할 거예요. 자, 국민들은 쌀 아니면 술 이 둘 중에 하나를 소비하고 있는데, 자, 원래의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 국민들이 쌀을 종전보다 조금 더 많이 소비했으면 술보다는 밥을 더 잘
챙겨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쌀 소비액을 쌀 소비량을 늘려주고 싶은 그러한 정책 의도에서 쌀 사라고 10만 원의 현금을 보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10만 원의 현금 보조는요, 쌀을 10만 원어치 더 살 수도 있지만 현금이기 때문에 이 보조를 받은 국민이 술을 10만 원어치 더 사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는요,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술도 종전보다 10만 원어치 더 살 수 있게 되고 쌀도 10만 원어치 더 살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현금 10만 원의 보조를 받았을 때 쌀과 술 사이에 상대 가격 체계에는 변화가 없죠. 쌀의 가격도 변화가 없고 술의 가격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때 평행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PY분의 PX라고 하는 이 예산선의 기울기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냥 국가가 국민한테 너 이 10만 원 줄 테니까 이 10만 원으로 쌀을 사 먹기를 바래 이렇게 준 거잖아요. 따라서 쌀의 가격도 불변이고 술의 가격도 불변이기 때문에 예산선의 기울기는 불변인 채로 바깥쪽으로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 가능 영역이 종전보다 요만큼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현금 보조액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냐면, 자, 현금 보조 받기 전에는 우리가 Y제를 요만큼 소비할 때 X제를 요만큼 소비했죠. 근데 이제 현금 보조 받고 나면 동일한 수량의 Y제를 소비할 때 이제 X제를 요만큼 소비할 수 있으니까 X제의 소비량이 요만큼 증가한 것으로서 현금 보조액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프 내용 이해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조 방식은 현물 보조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현금 보조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 10만 원으로 쌀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술을 사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술을 사 먹지 못하도록 쌀 10만 원어치를 더 사 먹도록 하려면 그래서 쌀을 그냥 현물로 10만 원어치를 줘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Y제 술의 최대 소비 가능량은 현물 보조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차이점이 없어요. 다만 최대 소비 가능한 쌀의 수량만 10만 원어치 증가하게 되겠죠. 현물로 쌀을 10kg를 줘버리면, 죄송해요. 10만 원어치를 줘버리면 쌀의 소비량만 10만 원어치 증가하지 술의 소비량은 종전보다 증가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이랬을 때 선생님, 근데 만약에 그 국가로부터 받은 쌀을 당근마켓에 팔아서 그 판돈으로 술을 사 먹으면요. 자, 그 생각은요. 공부를 못하는 생각이에요. 자,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린 지금 경제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물 보조를 한다라는 했었을 때 그 전제가 뭐냐면 지급받은 현물을 현금화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당근마켓 얘기를 하면서 그 쌀을 팔면요. 이런 얘기는 사실 수험 공부에 도움된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현물 보조할 때에는 쌀을 이렇게 지급받은 현물을 현금화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당연히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현금 보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현물 보조는 현금화하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 그래서 쌀을 10만 원어치 줘버리면 자꾸 헷갈리는데 10만 원어치랑 10kg랑 자, 쌀을 10만 원어치 그냥 현물로 줘버리면 쌀의 소비 가능 수량만 증가하지 술의 최대 소비 가능 수량은 증가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평행하게 이동하다가 이렇게 꺾인 형태로 예산선이 변화하게 돼요. 자, 우리 그래서 현물 보조와 현금 보조를 비교하면 여기 위에 삼각형 부분에 구입 불가능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 삼각형에 구입 불가능 영역이 생긴다고 하는 점이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가장 큰 차이점. 자, 우리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경우에는 이 경우도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여기 구간이죠. 여기 구간이 다 구입 가능해요. 그런데 현물 보조일 때는 여기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종전보다 술을 더 많이 사 먹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이제 가격 보조인데 가격 보조는요. 자, 너가 마트에 가서 쌀을 살 때 특히 하나로마트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에 가서 또는 농협마트에 가서 쌀을 살 때에는 쌀 가격의 30%를 할인해 줄게. 이렇게 해서 네가 쌀을 살 때
때 조금 더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쌀을 싸게 사서 조금 더 쌀의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게 바로 이게 가격 보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쌀의 가격을 할인해주면 쌀의 상대 가격이 종전보다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쌀이 한 포대에 뭐 1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 포대에 7만 원으로 가격이 30%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원래 이랬던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최대 소비 가능한 Y제 수량은 불변이죠. 왜? 술의 가격은 불변이니까. 자, 지금 이 소비자의 소득 불변이고 술의 가격 불변이기 때문에 최대 소비 가능한 술의 수량은 불변인데 근데 X제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 보조해주면 쌀의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으로도 최대 구입 가능한 쌀의 구입 수량이 더 증가하게 되죠. 아시겠죠? 자, 이랬을 때 보조금의 크기는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 지금 이 경우에는 현금 얼마 주기 때문에 우리 보조 금액이 현금의 크기로 딱 정해져 있고, 자, 이 경우에는요, 자, 현물로 쌀 얼마어치 줬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보조금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요, 네가 쌀 한 포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짜리를 하나 살 때마다 30%씩 할인해 줄게 라고 한다면 쌀을 한 포대 사는 사람은 3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셈이 되는 거고 두 포대를 사는 사람은 6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셈이 되고 세 포대를 사는 사람은 9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격 보조 시에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은 셈이냐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 이후에 가격 보조 이후에 그 사람이 이 X제라는 이 수량을 몇 개나 소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지금 이 경우와 같이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쌀을 한 포대 사면 3만 원 보조금 받은 셈이에요. 하지만 세 포대를 사면 9만 원 보조금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조금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X제를 구입했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가격 보조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혜택의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이 그래프 선상에서 자, 어떤 사람이 원래는 종전에는 요 H점에서 쌀과 술을 소비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쌀에 대한 가격 보조가 있고 나면은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우리 그래서 원래의 예산선과 새로운 예산선을 비교해 보면 원래의 예산선에서는 여기 H점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만약에 새로운 예산선에서 여기 F점에서 구입을 한다면 자, 이게 가격 보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니까 가격 보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동일한 X제를 X1개만큼 동일하게 소비하면서 Y제는 종전에 이만큼 소비하다가 이제는 이만큼 소비하니까 동일한 수량의 X제를 소비하다가 Y제의 소비량이 요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요 수량 곱하기 Y제의 가격으로서 보조금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Y제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자, 또는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종전에 여기서 구입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구입한다라고 한다면 종전과 비교해 보면 동일한 Y제 수량을 구입할 때 X제를 원래는 이만큼 구입하다가 이제는 이만큼 구입하니까 X제의 구입 수량이 요만큼 증가한 것으로 보조금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보조라고 하는 것은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세 가지 형태가 있고 각각 그때마다 예산선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예산선상에서 보조금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보조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금 보조하게 되면은 예산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한다 말씀드렸고 현물 보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꺾인 형태로 이렇게 예산선이 변한다라고 했고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위에 삼각형에 구입 불가능 영역이 생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종전의 소비자 균형점 여기였는데 현금 보조 또는 현물 보조 이후에 소비자의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B점이라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두 가지 보조가 효과가 동일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물 보조는 구입 불가능 영역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현물 보조의 경우에는 요 위에 삼각형 영역에서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Y제를 매우 좋아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Y제를 매우 선호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과 술이 있으면 국민들은 쌀보다 술을 더 좋아한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뭔가 기본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건데, 자,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일도 안 하면서 방구석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소주만 마시면서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야,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으로 밥 좀 사 먹어라, 건강 좀 챙기게 쌀 좀 사 먹어, 이렇게 국가가 보조금을 줬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또 술을 사 먹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현금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선이 이랬다가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쌀의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물론 전혀 증가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돈으로 술의 소비를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새로운 예산선이 이렇게 C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쌀의 소비량 증가보다는 술의 소비량 증가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물 보조를 해버리는 거죠. 그냥 쌀로 주는 겁니다. 그죠? 돈 10만 원이 아니라 쌀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쌀을 10만 원어치를 줘버리면 술의 소비를 종전보다 늘릴 수 있습니까? 못 늘린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때는 최대한 술을 많이 소비하면서 이 쌀을 소비할 테니까 그때는 여기 D점에서 자신의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달성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상태에서 쌀 10만 원어치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효용을 최대한 극대화하려면 최대한 술의 소비를 늘리겠죠. 바로 그 점이 이 D점이에요. 이렇게 꺾인 형태, 이게 꺾인 형태의 예산선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 이 중에서 이렇게 원점에 대해 볼록한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꺾인 형태의 예산선과 이렇게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 어디에서 만날 때 이 사람의 Y제 소비량을 극대화할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 꺾인 점이에요. 꺾인 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만날 때 그때 이 사람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 보조 시에는 여기서 소비자 효용 극대화가 달성이 돼요. 따라서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를 비교해 보니까 현금 보조 시에는 소비자 극대점이 여기서 달성되면서 I1만큼의 효용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현물 보조 시에는 I2의 효용밖에는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현금 보조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따라서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를 비교하면, 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소비자 효용 측면입니다.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게 무조건 최고예요. 현금이 무조건 최고. 따라서 현금 보조 방식이 현물 보조 방식보다 우월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경우는 그래요. 근데 이 경우가 우월한데, 근데 우리 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 밑에 등호가 들어가요. 같거나 더 우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 정책 효과예요. 정책 효과. 여러분, 정책 효과는 뭡니까? 지금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쌀의 소비량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책 의도이잖아요. 따라서 자, 지금 우리 이 경우에는 똑같기 때문에 역시 똑같고요. 등호가 성립하고요. 자, 이때는요. 자, 우리 현금으로 보조해 주니까 쌀의 소비량이 요거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물로 주니까 쌀의 소비량이 이만큼 증가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현물 보조가 현금 보조보다 더 우수해요. 더 우수합니다. 하지만 양자가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해. 그래서 등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현물 보조보다 같거나 더 우수하고요. 쌀 소비량 증가라고 하는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현물 보조가 현금 보조보다 같거나 더 우수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으로 현금 보조와 가격 보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현금 보조와 가격 보조의 효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랬던 예산선이 있고 현재 소비자는 요 점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현금 보조를 이만큼을 하게 되면은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가격 보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 우리 현금 보조 시와 가격 보조 시에 예산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일단 요거부터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다음 내용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격 보조를 이렇게 실시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그랬을 때 보조금의 크기를 구하려면요. 가격 보조는 그래서 가격 보조를 받은 이후에 네가 X제를 몇 개 구입했는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자, 우리 그래서 가격 보조 시에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이 여기 F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F점에서 종전의 예산선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면은 종전의 예산선과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가격 보조 이전과 가격 보조 이후를 비교하면요. X제를 X 원계만큼 똑같이 구입한다고 했었을 때 Y제를 종전에는 요만큼만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요만큼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격 보조의 효과 또는 가격 보조 시 보조금의 크기를 Y제의 수량으로 측정한다면 가격 보조 이전에는 이거밖에 사지 못했던 Y제를 가격 보조 이후에는 이제 이만큼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요 Y제 수량으로서 요 수직 길이로서 보조금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Y제 수량으로서 이 가격 보조의 효과를 측정하냐면 지금 가격 보조를 하게 되면 X제에 대해서 가격 보조를 실시하게 되면 X제의 가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X제가 한 개당 얼마였는데 한 개당 얼마로 X제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돼요. 그런데 Y제의 가격은 불변이거든요. 그래서 Y제의 가격은 불변이라서 자, 변하지 않은 Y제의 가격에다가 자, 증가된 Y제의 소비 수량만 곱해주면은 보조금의 크기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X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X제는요. 자, 가격 보조 이전에는 몇 개를 구입했는데 가격 보조 이후에는 이제 몇 개를 구입한다 그랬을 때 X제의 소비량이 증가한 것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크기를 구하려면 가격 보조 이전의 가격을 기준할 건지 가격 보조 이후의 가격을 기준할 건지가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변하지 않은 Y제를 비교 기준으로 많이 쓴다.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그래서 Y제를 이만큼 더 소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보조금의 크기를 요만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만큼을요. 가격 보조로 주는 게 아니라 야, 너 어차피 이만큼의 가격 보조 해줄 거였으면 그냥 이만큼의 가격 보조를 그냥 현금 보조로 해준다면 이러한 현금 보조 시에 예산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우리 이 파란색 예산선은요. 종전의 예산선과 비교하면 이만큼의 현금 보조를 해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제와 간의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선의 기울기 유지되면서 자, 현금 보조액만큼 예산선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새로운 현금 보조 시의 예산선에서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은 여기 G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두 가지 보조 제도의 효과를 비교해 본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소비자 효용 측면은 현금이 짱이에요. 따라서 자, 현금 보조가 가격 보조 시보다 더 소비자의 효용을 더 많이 높여주기 때문에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더 우월합니다. 그런데 X제의 소비량 증가라고 하는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요. 자, 우리 현금 보조 시에는 X제의 소비량이 요것만 증가하지만 자, X제에 대해서 가격 보조 시에는 X제의 소비량이 요만큼이 증가하기 때문에 X제의 소비량 증가라고 하는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를 암기하시면 돼요. 자, 우리 소비자 효용 측면은 무조건 현금 보조가 짱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가격 보조가 제일 열등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격 보조는 소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보조의 형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국가에서 여러분들한테 쌀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해줄 건데 첫 번째 현금 10만 원씩을 여러분들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거하고 10만 원어치의 쌀을 집으로 보내주는 거하고
국민 여러분, 앞으로 쌀을 소비하실 때는 쌀의 가격을 30% 할인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셋 중에 뭐가 제일 기분 좋아요? 내 통장에 10만 원 꽂히는 게 제일 기분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별로 안 기쁜 게, 제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바로 쌀의 가격을 30% 할인해 주는 거죠.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기분이 제일 좋은 건 현금 10만 원이 입금될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거예요. 돈을 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아시겠죠? 그 얘기이기 때문에 현금 보조가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가격 보조가 제일 열등해요. 자, 그런데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는 효과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구입 불가능 영역에서 구입하지 않는다면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등호일 때가 있으니까 이 둘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 묶어주시고 얘가 얘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물 보조와 현금 보조는 이렇게 또 괄호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서 가격 보조가 X제의 소비량 증가 측면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아무래도 쌀의 가격을 할인해 주면은 쌀을 많이 살수록 이러한 할인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쌀의 구입 수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가 가장 우수한 방법이고 반대로 현금 보조가 가장 열등한 방법이에요. 국민들은요, 쌀 사 먹으라고 돈을 주거나 책을 좀 사 읽으라고 돈을 주면요, 그 돈으로 쌀을 사 먹거나 책을 사 본다? 아니죠. 놀러 간다 이 얘기예요. 술 마시거나 놀러 간다. 그런 쪽에 써버리기 때문에 자, X제 소비량 증가라고 하는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제일 열등해요. 그런데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는 구입 불가능 영역에서 구입하지 않는다면 양자의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등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현금 보조가 소비자가 제일 좋아하고 가격 보조를 제일 싫어하는데, 자, 이 순서를 이렇게 뒤집으면, 그죠?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일 정책 효과가 좋은 게 가격 보조고 정책 효과가 제일 낮은 게 현금 보조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 기초경제학 때 강의를 했었어야 될 이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을 지금 여기 15장 강의하면서 이번에 말씀드린 겁니다.